이거는 잭팟이다. 근데 명의 제한도 없네. 그럼 일본이 답이 아닐 이유가 없겠다. 한 사람이 한 채, 두 채, 100채, 1000채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공간 총 19개 그리고 39개 객실 운영하고 있는 티나라고 합니다. 해외 공간인데 일본에 오픈했다는 거죠? 이제 왜 일본으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 저희 친오빠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처음에 됐던 게 있고요. 친오빠가 일본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일본 분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더 궁금하다.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관심 있으신가요? 오빠가 일본에서 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어떻게 에어비앤비 하는지를 알려줘도 이걸 일본에 그대로 가져가서 따라 할 수가 절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일본에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에어비앤비 하는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 다음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오픈을 하게 됐고 그렇게 오빠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에어비앤비를 누구나 다 가능한가요? 외국인이어도 특정한 요건만 채우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유 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내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한 사람당 한 채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의 제한이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라는 조건이 없어서 한 사람이 한 채, 두 채, 100채, 1000채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에 그게 다 불법이라면서요? 그냥 오피스텔에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생활 숙박 시설 아닌 이상 불법이고요.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 올해 10월부터는 영업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플랫폼에서 리스팅이 삭제된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영업 허가증이라는 건 정식 숙박업 등록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지 못한 아까 말한 오피스텔의 그냥 원룸 이런 것들은 다 삭제가 될 예정인 거죠. 해외 에어비앤비를 하는 니즈는 국내에서 개수 늘리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시도한다가 맞나요?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파괴적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무제한으로 늘려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수익성에서는 국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사실 도쿄냐, 뭐 오사카냐, 후쿠오카냐 그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수준 혹은 그의 한 2배 가까운 수준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해외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발리도 해봤고 베트남, 태국, 뭐 미국 다 해봤는데 한국만큼 내가 들여놓은 돈 대비 월에 따박따박 저한테 떨어지는 수익률이 높은 곳이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좋구나라고 저는 알고 그냥 그렇게 한국에서 늘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특히 도쿄는 한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익률 정도가 구현이 되고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잭팟이다. 근데 명의 제한도 없네. 그럼 일본이 답이 아닐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가 일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에어비앤비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해 나가려면은 우선 비자가 필요한데요.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으로서 가장 비자를 받기에 편리한 방법인 거죠. 법인을 그럼 어떻게 설립하느냐라고 하시면 일단 뭐 이런 거 저런 거 증빙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소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크게 뭐 제약 조건은 없어요. 그렇게 정통으로 해서 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내가 비자 없이 그래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든 거를 대행해주는 그런 위탁 회사에 이제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 대신 부동산 계약도 해주고 민박업 이렇게 오픈도 해주고 운영까지 뭐 해주는 그런 위탁사와 그냥 저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영이나 오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사실 위탁사에서 해주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저는 그냥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만 그 위탁사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되는 형태인 거죠. 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법인이라든지 비자라든지 그런 게 딱히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티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현재는 일단 위탁사로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법인 설립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부터는 제 법인으로 제 이름으로 직접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탁사 계약했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시작 가능하다. 바로 시작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너무 쉽다는 점. 네, 그런 게 있고요. 다른 단점은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 혹시나 뭐 위탁사가 뭐 중간에서 튄다거나 뭐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위탁사랑 할 건지 그런 걸 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커넥션이 있는 분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위탁사를 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현재 오사카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민박업이라는 게 가장 좀 대표적이다, 일반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민박업이 365일 중에서 180일밖에 영업을 못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1년에 반밖에 돌릴 수 없어요. 이 사업자로는 딱 180박밖에 예약을 못 받아요. 1년 365일 중에 절반밖에. 영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당국에서. 이것도 이제 주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숙박업, 전통적인 숙박업 업계에서 아마 좀 많은 반발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에어비앤비를 180일밖에 못하는데 특수하게 이 지역은 365일 영업 가능하게 열어줄게 라고 만들어준 관광 특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오사카입니다. 그럼 도쿄는요? 도쿄는 180일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아 진짜? 민박업으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관업, 호스텔업 같은 그런 건물을 아예 숙박업 입힌 곳은 360일 가능한데 집 하나 이렇게 파는 민박업은 180일밖에 운영을 못해요. 뭐 우리나라에도 외도민 있고 하듯이 쪼개져 있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외도민이 180일밖에 외국인을 못 받아요. 남은 180일 그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팁들도 좀 있고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냐 뭐 그런 게 수익성을 결정하겠죠. 관광객 요즘 뭐 엑스포도 열리고 앞으로 10년은 관광객이 계속 들어올 지역으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도시이거든요. 사실 뭐 국내에서 1시간이면 가는데 여행 갈 때 사실 내 거 있으면 내 방에서 자도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빈 방이 없어서 못 가긴 아 그래요? 티나님 얼마 들었어요? 저는 투룸 정도 하는데 부동산 비용, 세팅하는 데 비용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매달 수익이 얼마나 나요? 일단 오사카로 보시면 저는 한국 서울에서 운영을 하는 거랑 뭐 비슷한 수준? 월세 정도의 수익, 월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달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월세가? 한국보다 월세가 조금 비싸요. 제가 투룸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에어비앤비 하기에 좋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딱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단연 일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제한 늘려 나갈 수 있고 내가 열어만 두면은 크게 신경 쓰는 거 없이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 흐름을 세팅하는 용도로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봐요. 하나 열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모아서 그 다음 거 열고 그 다음 거 열고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게만 해놔도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얼마가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주에 일본에 또 인장을 하러 가요. 일본, 오사카, 그리고 도쿄 쪽으로 계속 이제 매물들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또 매물들이 나왔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컴팩트하게 이틀 동안 쭉 매물들 돌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좀 계약하고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일본 임장을. 같이 가실래요? 사실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국내에서 지방에 뭐 하는 거나 일본 하는 거나 요즘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심리적 어떤 거리 때문에 그렇지 1시간이면 진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제가 집이 제주도인데 일본 제주도 가는 느낌으로 스시 먹으러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쭉 들었을 때 오늘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글로벌화 되는 시대니까 이걸 하나하나 벽을 허물어 가면 충분히 저는 블루오션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오거든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서 또 본인이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게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일본 에어비앤비 열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냥 저에게도 너무 좋은 자극이었고 전 앞으로도 또 기회를 발견해서 늘려나가는 상황인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임장을 따라가 볼게요. 정말요? 가서 일단 여행 겸 좀 허물어 가야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 국내 시장에서만 갇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 시장을 개척한 사람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 명의 제한 없는 거, 그리고 수익률이 좋은 거,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막막하다라는 이유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부딪혀 보면은 그렇게 막막하지 않고 또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면은 길은 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 맨 땅에 헤딩했는데 결국에는 했잖아요. 좀 한번 자신감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극들이 모여서 계속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상 우리 헤어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티나님과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오사카입니다. 해외 에어비앤비를 같이 알아보려고 왔어요. 아 진짜 좋아놨구나. 초반대까지는 수익이 나는 건물. 초기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요? 월세 하나도 안 올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